자, 중국에서 이번에 첨단 신무기를 많이 선보일 거다 이런 예상이 중국 언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고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는 미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을 배려하고 일본에겐 좀 경고장을 내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제 반응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신영기 대표님, 네. 오늘 무기 전문가시니까 이 중국이 새로 선보이는 이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목이 딱 맞습니다. 예. 동풍, 즉 중국의 탄도미사일 이름이 뚱펑이지 뚱펑이죠. 않습니까? DF로 이제 시작되는데 중국의 탄도미사일 중에 제일 센 게 동풍 41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센 게 동풍 31B입니다. 그런데 그 뚱펑 41과 뚱펑 31B가 안 나오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미사일들만 나왔어요. 아래 단계. 예, 그래서 동풍이 말 그대로 미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보여주었던 이 중국의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이 A2AD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A2AD. 예, 반접근 거부 전략. 즉,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으로부터 2000해리까지 접근한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그것은 이제 방어적인 전략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접근하면 우리는 공격해버리겠다. 뚱펑 21을 공개를 하면서 그런 모양새를 보았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더 접근하면 지금 이제 전투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H-60의 폭격기를 가지고서 뚱펑 10을 쏘아서 또 격침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방어적인 면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우리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센 거 넘버원, 투는 감추고 우리는 공격할 의도가 크게는 없다. 그러니까 방어만 하겠다. 우리는 방어만 하겠다. 대신 방어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확실한 능력이 있으니까 예. 함부로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방어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열병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이 모았던 건데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둥펑 21D. 네. 이거 어떤 무기인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바로 이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항공모함을? 네, 그렇죠. 예. 항공모함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탄도미사일은 원래 가만히 있는 고정된 표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꽂힐 때 속도가 마 10에서 뚱펑 41 같은 경우는 마 20으로 내려꽂힙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항공모함을 어떻게 타격을 할까? 그런데 여기에는 TV 카메라가 달려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내려꽂히면서도 시속 10,000km 정도의 속도로 내려꽂히면서도 유도가 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정거리가 무려 한 1,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1,500에서 1,700 정도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접근하면 공격해버리겠다. 근데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있는 이 이지스함들, 예. 이 이지스함들의 SM-3 미사일이 여격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접근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아, 그렇군요. 접근하면 쏴버리겠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최초 공개한 이 뚱펑 21D의 공개의 의도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둥펑 21D, 그리고 둥펑 31A도 관심이었잖아요? 네. 31A.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31A가 사실은 오늘 나온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하이라이트였군요. 네. 예. 그래서 이 31A의 능력은 이게 지금 이제 사정거리가 11,200km예요. 11,200km고. 예. 그리고 이제 미 본토의 중서부 지역은 다 타격이 가능하죠. 그러나 워싱턴 DC, 뉴욕에 있는 동부는 타격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탄두가 하나의 탄두, 원탄두로 할 수도 있고 다탄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의 탄두로 했을 때는 위력이 1메가톤입니다. 메가톤이요. 1메가톤. 그러니까 예. 1000킬로톤이죠. 1메가톤이 되고 이것을 또 탄두를 3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쪼개게 되면 각각 150킬로톤이 됩니다. 150킬로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 9배 정도 되는 위력이죠. 예. 그런 다탄두 미사일인데 뚱펑 31B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했겠죠. 예. 발전했겠죠. 근데 아직은 그 스펙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공개를 하지 않았고 탄두가 10개로 쪼개지면서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뚱펑 41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무기들, 뭐 비행기나 네. 이런 것들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 그 기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비행기들을 보여줬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무기에 담긴 메시지를 먼저 한번 아, 볼까요? 그러죠. 네. 예, 예. 지금 뚱펑 31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한번 보여줬고, 네. 그러나 31B와 41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강력한 의사는 없다.
라고 해서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어떤 모양새를 보였고 예. 이 HQ-9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MD 체계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팩2, 팩3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팩2와 팩3를 합한 정도의 성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중국을 공격하면 우리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뚱펑 26 같은 경우는 뚱펑 22를 개량한 거예요. 개량. 저것은 이제 예. 사정거리가 한 3,500km 정도 되는데 이 3,500km라는 사정거리가 굉장히 묘한 겁니다. 최대 괌까지 가는데 주로 일본의 오키나와, 일본 본토 이런 지역이 다 타격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일본은 지금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따라서 일본에게 지금 센카쿠, 갸오디아오에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모든 무기 체계가 일본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우리는 너희들보다 세다라고 하는 그런 예. 일본을 향해 주는 메시지. 일본도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방어를 하는 메시지, 예. 미국을 공격하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예.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제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둥펑 41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탄두로 날아가서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데 이거 네.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절대 이번에 정말 안 나왔죠. 이 뚱펑 41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예. 이제 사정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탄도미사일을 전부 다 내륙에 배치합니다. 예. 왜냐하면 해안에 배치하면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촨성, 산시성 이런 내륙에 다 배치를 해요. 그 서안 있는 부분 이런 쪽에 다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부터도 쏴도 미 동부 워싱턴이나 어떤 그 뉴욕까지 다 갈 수 있는 사정거리 즉 15,000km가 됩니다. 그러면서 떨어질 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10개로 쪼개져서 떨어지는데 그 10개가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뉴욕, 뭐 워싱턴, 보스턴, 버지니아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서 찾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미국의 MD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무력화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MD 시스템이 요격하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 10개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이게 또 위력이 아까 뚱펑 31A는 150킬로톤이었는데 이것은 250킬로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16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대도시나 뭐 도시 근교에 떨어진다면 미국으로서는 사실 뭐 재앙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하지 나왔다.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만들었긴 만들었고 네. 뭐 테스트를 다 거쳤던 건 분명한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국익과도 관계 있어요. 예. 중국은 지금 핵무기가 260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 7,200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너무 강한 무기를 보여주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 감축협정, 사우트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탄도가 지금 이건 10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라이던트2 미사일 같은 경우는 14개로 쪼개지는 미사일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러시아와 협상해서 8개로 줄이고 네. 3개로 쪼개지는 건 하나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감축하고 미사일 숫자도 줄이는데 중국이 이렇게 지금 미국보다 더 성능 좋은 걸 과시를 한다면 미국이 이제 욱하겠죠. 양쪽 국가를 다 자극할 수 그래서 있죠. 러시아도 예. 욱하겠죠. 그러면은 니들도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들어와라. 안 되겠다. 그러면 니들도 탄도 줄이고 숫자 줄이고 아니 지금 러시아는 지금 9,000발이 넘는 핵미사일 가지고 있고 미국은 7,000발이 넘는 핵미사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도 1,000발, 2,000발 가야 되는데 예. 이제 겨우 지금 260발인데 여기서부터 감축 들어가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자극하는 이런 최첨단 전략 핵미사일은 일부러 숨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열병식에 그런 함의들이 다 들어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젠 20이라고 상당히 파워풀한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죠? 전투기죠. 스텔스 전투기. 전투기. 예. 이게 근데 공개가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건 예. 실기체입니다. 실제 비행하는 겁니다. 저 정도로 강하게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중국 공군의 실전 배치, 즉 중국 공군의 지금 제식화된 비행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다 중국에서 생산한 건데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러시아 기체를 이제 베이스로 만든 그런 기체도 있고 예. 중국이 완전 독자 개발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어서 다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만 나왔어요. 그렇군요. 안정성 있는 무기들. 예. 그래서 이 젠 2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가 미사일이 6개가 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젠 20은 미사일이 8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미국의 랩터보다 F-22보다 더 쓸모는 있다. 예. 이렇게 평가되지만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덕목은 얼마나 은밀하냐, 잡히지 않느냐, 레이더에. 스텔스성이 높으냐, 그리고 얼마나 더 전자전 성능이 강하냐 이건데
그것은 뭐 아직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예. 자, 우승훈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G2라고 해서 세계 양대 산맥이, 미국과 함께 양대 산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력을 보면은 사실 미국에 비해서 많이 좀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바로 신인규 대표님의 설명이신데,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요, 이제 당국자라든가를 빼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게 대할 수 있겠어? 우리 G2라고 고맙지만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하고 대할까라는 것, 미국하고 미국과? 대할까라는 것이에요. 무기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최첨단 무기만 보였습니다만 중국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이 국경에다가 배치되어 있는 군대의 수준을 보면요. 아직도 6.25 때 쓰던 군비라든가 아니면 2차 대전 때 쓰던 그런 군비, 화력 같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중국 전체를 한 바퀴 제대로 배치하려면 3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은 이 최첨단 무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오늘 시진핑 주석이 그 30만 명의 인민해방군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세계 평화에 공헌하겠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내세웠지만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국만의 아픈 속내가 있죠. 다름 아닌 중국 부정부패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군의 부정부패거든요. 군 인력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의 부정부패, 재래식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최첨단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렇군요. 속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신인규 대표님, 네. 여군 의장대 이야기도 그동안 관심사였는데 네. 오늘 화면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쓱 지나가버렸어요. 쓱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왜요? 유심히 관심이 예.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 유심히 봤는데 그냥 뭐 쓱 지나가버려가지고. 저 장면이군요. 네, 저건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예. 사열하는 겁니다. 직접 예.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사열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여군 부대고 여군 의장대는 전체 5가 3개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해공 한 줄씩만 하니까 금방 쭉 지나갈 수밖에 이제 없죠. 예. 그 의장대 전체 의장대가 이렇게 하나의 방진으로 있었는데 그 뒷줄에 3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따로 여군들만 이렇게 뭉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다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들에 섞여서 뒷줄에 3줄만 이렇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카메라의 주목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전상추 차장. 네. 자, 일본으로 한번 가볼 텐데 사실 중국 입장에선 전승절이었고 일본 입장에선 이제 전쟁에서 패한 날인데 반응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오전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극우 언론 있지 않습니까? 산케이 신문. 예. 이번에 전승절 행사 취재를 신청했다가 딱지를 맞았습니다. 못 그래요?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표를 내주고 하는 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아마 산케이 신문의 악명을 아마 중국 정부도 익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못 나갔더니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 전후 70년을 맞아서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이 미래지향적으로 자꾸만 옛날 역사 얘기하지 말고 일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일본이 그런 얘기. 예. 옛날 얘기 그만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 기자한테 비표를 안 줬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참석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했는데 왜 유엔 사무총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런 행사에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또 오늘 또 비판을 해서 일본의 불편한 심기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서방에서는 오늘 열병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외신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외신들 반응도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서방 언론들의 그래요? 경우에는요. 예. 네, CNN의 경우에는요. 이 화려한 군사 축제로 베이징이 통제가 됐다. 그래서 이 통제구역 주민들은 죄수나 다름이 없었다. 죄수요? 예, 죄수라고. 아니 심정은 죄수가 아니었을 텐데 굉장히 좀 뿌듯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오전 저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 직접 중국인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중국인들 저기 베이징에 특히 베이징 시민들은 설령 통제를 당했지만은 저 열병식을 보고 아주 가슴 뿌듯했고 눈물이 나올 뻔했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는 누리꾼들의 반응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걸 직접 보시면 서방의 저런 시각과는 서로 다른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천상철 차장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합의가 됐는데 어떤 의제를 갖고 다루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아직 이제 북한 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쪽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진핑 중국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어느 시기에 어디서 하자는 얘기는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쪽에서 일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아마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겠다. 외교부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곧 급물살을 탈 것 같고요. 우리와 이 중국 쪽에서는 이 사드 배치와 한중 FTA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고 일본과는 이 역사 갈등 문제가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중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영토 분쟁, 센가쿠 열도와 다오이다오의 영유권 갈등 등이 예. 아마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지금 이러한 그 정치 군사적 또는 외교 안보적 이런 현안들도 물론 그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설득하는 이런 시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서로 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갈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사전에 정지 작업이 되지 않으면 3자가 모처럼 정말 한중일 정상회의 만나서 입질만 하다가 헤어지기 쉬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는 그 한중일 어떤 FTA 그 다음에 이런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 이렇게 상호 공동 이익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이슈가 기본적인 밑반찬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전승절 그리고 열병식 이야기 길게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수근 교수님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